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양국은 한일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1억 2,500만 일본인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고 조기 접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K-방역으로 위세를 떨치던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마저 한국의 첫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 빨라야 내년 2, 3월이다. 일본에 대해선 이르면 내년 3월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백신 한일전에서 패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일본의 분위기가 좋아야 할 텐데 실상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진짜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실패하고 경제적 대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고도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7년 발간된 노르웨이의 숲이 4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쓴 책과 이야기들은 50개 언어로 번역되고 몇백만 부가 외국에서 팔리면서 일본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 2009년 예루살렘상, 2011년 카텔로니아 국제상을 수상했고 2006년 이후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며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도저히 못 참겠는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라카미는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정치인의 문제점에 대해 코로나 같은 사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정치가가 무엇을 해도 잘못하거나 전망을 하지 못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실패를 각국의 정치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비교하면 일본 정치인은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가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발뺌만 합니다. 일본 정치가의 근본적인 결함이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스가 총리는 종이에 쓴 것을 읽을 뿐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일본의 정치인은 최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특히나 강조한 일본 정치계의 잘못된 점은 사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한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투를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제대로 말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가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만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따위 정치인들이 일본을 이끌고 있다는 것에 비통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현직 국회의원마저 숨지는 일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인 하타 유치히로는 도쿄의 한 병원에서 갑자기 숨진 뒤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일본 정치권과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 비판론은 그 힘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48%로 어느새 한 달 새 16% 늘었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지지율을 넘어선 건 지난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최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하락폭도 16%에서 17%포인트에 이르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지도력이 없다는 답변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 허니문 기간 동안 이런 경향이 시작된 건 심각하게 볼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서로
각종 문제들로 얽혀 사이가 어색해져 버렸지만 이같이 무너져가는 스가 정권에는 아베 정권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상황 반전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일본 정치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일시 중단한 것인데요.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에 감염된 환자가 공항 검역뿐 아니라 도쿄도에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체제 붕괴 우려는 물론 3차 유행 이후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고투 트래블 정책 일시 중단에 대해 결단이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쏟아진 사정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올림픽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전 세계인 어느 누구도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상황 반전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도쿄올림픽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총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올림픽 중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도쿄올림픽 개최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NHK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바야시 세츠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세계 사람의 70%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전세계 대유행은 수습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선수와 관객을 초청해놓고도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희망적인 관측이라는 비관론까지 내놨습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에 대한 방역 대책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쿄조직위원회는 방역 대책을 소개하는 웹세미나에서 코로나19 검사, 거리두기 지침,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대책을 공개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수촌으로 출퇴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통제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밑빠진 독에 수조 원의 돈까지 더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림픽 예산 3조 원을 추가로 예산 승인한 상황인데요. 지난 22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년 올림픽 예산은 종전보다 22% 우리 돈 3조 원이 늘어난 1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17조 6천억이 누구지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경제 위기를 맞은 일본에서 현재 쓸 수 있는 금액대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야 돈 찍어내서 쏟아붓는다고 치지만 기업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커지면서 실제로 스폰서들이 계약 연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본의 헌법학자 또한 소리 높여 올림픽을 말리고 있는데요. 일본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 고바야시 세츠는 뉴스포스트 7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진재해 부흥을 위해 스포츠 재전이라고 하면 듣기 좋지만 이대로 개최한다 해도 국민이 바라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코로나라는 큰 위협 앞에서는 그런 슬로건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뻔해 보인다. 무관중 올림픽을 한다는데 선수들을 완전히 격리시키고 TV로만 방영하는 상태로 올림픽을 치른다면 그게 원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냐? 막대한 TV 방영권이라는 이권에 집착하는 사람의 알리바이 공작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이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더라도 그 돈으로 코로나로부터 몸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세라고 강하게 일갈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의 활약이 또 한 번 중국 네티즌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응 때문이다. 유독 한국에 엄격했던 중국 네티즌들이 거의 하나 같은 목소리로 한국을 칭찬하고 나섰다. 무슨 일일까? 2월 중순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이후 한국의 추가 감염 속도는 매우 빨랐다. 한국은 한때 중국을 지배한 최악의 국가로 불리며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이 시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은 20일 만이었다. 한국은 현재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공장을 닫지 않고도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 경제 주가는 나쁜 사례 중 하나였던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어떤 것으로 의지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의 방역 실패를 보도하며 몇 가지 우수한 점을 거론했다.
그것으로는 조기 검역, 조기 진단, 코로나19 진단키트 빠른 연구 및 도입, 전국 600여 개 달하는 선별 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신속한 확진자 동선 공개, 재난 문자 활용 등이다. 인터넷 매체 다양왕의 보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 매체는 한국은 도시를 통쇄하지도 않고 공장을 세우지도 않고 역병의 기세를 잡아다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의 치밀한 검사 능력, 자동차 검사, 인터넷 검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의 댓글은 24일 2시 현재 4,208개. 대부분 한국의 방역에 감탄한다는 반응이었다. 이들 기사의 내용보다 더 시선을 끄는 건 중국 네티즌의 댓글이었다. 중국 네티즌들의 솔직한 반응을 그대로 가져왔다. 한국 잘했다. 보고 배워라. 한국에 배울 것이 많으니 겸손하게 배워라. 한국의 방식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해봐라. 아마도 중국보다 나을 것이다. 한국, 일본이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다. 직업관계상 해외에서 한국인과 교류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강인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특성이 있다. 가끔 융통성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말이다. 재난문자, 드라이브스루 진료, 하이테크 모니터링. 이것들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 중국은 무차별 격리,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 정확한 대상 격리. 한국의 방식은 더 과학적이었다. 단, 진단키트를 다른 나라에 넉넉히 제공할 수 있는지는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전국민 대상이고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거나 예비역 신분이다. 한국 국민들의 조직 기강은 유럽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서방 국가처럼 오만하지도 않다. 중국을 교훈으로 삼아서 통제를 아주 잘한 건 사실이다. 줄곧 한국에 호감은 없었지만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는 이번 방역을 정말 잘 해냈다.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국가 상황에 따라 대응 조치가 다른 거고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잘한 것이다. 한국은 매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다. 동시에 아시아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다. 잘해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정말 잘했다. 종교단체만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문재인을 자격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수한 대통령이자 정치가라고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 그는 과분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말 지혜로운 대통령이다. 사실 문재인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역 통제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아주 적다. 한국은 칭찬받을 만하다. 문재인은 선견지명이 있다. 코로나19가 폭발하지 않았을 때에도 방역에 대한 각종 준비를 했다. 트럼프는 문재인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성면적에 해당한다. 후배 이성 말고 어떤 성이 한국보다 통제를 잘하지 못했는가? 한국은 중국의 성격이다. 당연히 통제하기 쉽다. 중국은 크고 인구도 14억이다. 통제가 어렵다. 셀프 자책형.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한 달 가까이 격리됐다. 대가도 너무 크고 올해는 정말 참복하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외출도 할 수 있고 싱가포르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 중국의 방식을 안 베껴도 되는 거다. 이 기사에 달린 약 1900여 개의 댓글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일부 네티즌을 빼놓고는 모두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지적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매우 훌륭했다고 보는 네티즌들의 인식에는 한국에 빗대어 말할 수밖에 없는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국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거라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의 봄을 하루빨리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 네티즌은 10개의 중국 친화적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한국도 포함되나? 중국 네티즌들이 뽑은 중국과 친한 10개 나라가 선정됐다. 근거는 없다. 인터넷에서 돌고 돌아 선정된 나라들이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한국은 10개 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도 없다. 그럼 어떤 나라가 중국과 친한지 면면을 보자. 1. 파키스탄.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최고 맹방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다. 약 570억 달러를 투자해 SOC를 건설 중이다.
인도를 견제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2. 세르비아. 군사 협력이 돋보이는 곳 중 하나다.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친밀도를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용 드론 운용 1호를 유럽에 첫 수출한 나라도 세르비아다. 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중국 1대1로 정책의 내륙 거점 국가다. 중국은 유럽 등지의 수출 물류 전진 기지로 카자흐스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할 때보다 물류 비용이 현격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지배력 견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4. 우크라이나. 미국에 이어 2위권 항모 보유국이 된 중국의 첫 단추는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이 컸다. 중국은 항공모함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구소련 국가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에서 항모를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했다. 구소련에서 제작한 어드미럴 쿠즈네츠 부급 화력함 구매에 성공하고 2002년 인도 받았다. 이후 10년 가까운 개량 공사 끝에 2012년 취역에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다. 5. 이스라엘. 기술기업 투자가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다. 2015년 중국 상하이 국제항만그룹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미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중국의 이스라엘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3년 7,6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900만 달러, 2015년 2억 9,800만 달러, 2017년 3억 800만 달러, 2018년 3분기까지 3억 2,50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